2024년 6월 26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의 절반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새해에 품었던 목표와 소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6월은 또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장마가 곧 시작되고 여름의 무더위도 한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바삐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부유하게 살 수는 없으나 너무 가난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취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을 보내주사 우리가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희망을 접어둔 채 살아가는 그런 고개 숙인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다시 일으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좀 돌아다니는 영상이기도 하고 글이기도 한데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해서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자, 3위가 1580년대 생입니다. 이 조선 중기에 태어난 분들인데요. 이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임진왜란 그리고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의 전쟁, 이 사후르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병사들이 1만 7천 명이 참전해가지고 1만 명이 전사하고 포로로 4천 명이 잡힌 그야말로 대패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묘호란을 겪었고 이윽고 병자호란까지 겪었죠. 그러니까 158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약 60살까지 살았다 하면은 거대한 전쟁을 무려 4번이나 겪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이런 시대를 보냈나 싶은데 이게 3위예요. 2위는 1966년대 생입니다. 이분들은 3번의 대기근을 겪습니다. 경술 대기근, 을병 대기근, 그리고 몇 년 후에 거친 3차 대기근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가 소빙하기 시대가 닥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기상 이유를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166만 명이 아사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이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위로 선정되었고요. 지금 대망의 1위가 뭐냐면 1220년대생입니다. 이 고려 시대인데 몽골이 무려 6차에 걸쳐서 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최씨 정권 때였는데 이 최씨 정권이 자기들 정권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면 강화도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서 삼별포의 항쟁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항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기병이니까 바다 건너 강화도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전국을 유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10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고 여자들은 끌려가고 그야말로 나라가 초토화된 그런 전쟁을 무려 6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1위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조선 중기의 대기근 그때를 1위로 뽑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들은 현재 세대 또한 이해 못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문화가 매우 강성하고 있지요. 옛날 김구 선생이 남겼던 그 소망처럼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본 가요,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일본 만화를 본 저와 같은 소위 40대 세대들을 볼 때는 되게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최근에 이제 일본판 넷플릭스 드라마 시티헌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 일본 명작 만화였던 시티헌터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어 대사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저 같은 아재들은 굉장히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일본 드라마에 한국어 대사가 나와? 그리고 이제 거기 뭐 한국의 어떤 뭐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소개되는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참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것도 느낍니다. 옛날에 1999년도에 나왔던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의 저자인 이케하라 마모루 씨가, 이 사람은 굉장한 친한파이고 한국에 거의 30년을 살았던 분인데, 이 당시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역사를 봤을 때 사실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다. 원나라 그리고 몽골 제국. 그런데 한국인들은 몽골인들을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다. 왜냐? 몽골이 자기들보다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책의 주장이 뭐였냐면, 한국이 언젠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되면 이 한국인들 마음속에 있는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이 일본이랑 거의 근접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본에서는 또 반한 감정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책의 전망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호황기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째서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혹은 내가 최악의 세대가 아닐까,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율의 감소죠. 자, 작년도 4분기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 0.7인데, 그거는 작년 1,4분기 때 출산율이 0.8까지 올랐다가 작년 4분기가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이 7인 거지, 이제 올해 아마 출산율은 0.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뭐 거의 유력한 전망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해서 외신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는 유럽이 흑사병의 피해를 입었을 때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북한보다도 낮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1.2명보다도 낮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이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을 배우자라고 하는 약간은 조롱 섞인 기사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한국처럼 저렇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면 적골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뭐 K-팝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히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저렇게까지 인구가 곤두박질 치면은 저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반짝이는 거야. 쟤네들 절대 오래 못 가. 다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한다. 단지 몇 년간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지, 얘네들이 10년, 20년 동안 장기 수익을 낸다? 불가능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국가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온 정책이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지원금 확대, 그리고 신혼부부가 대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조정,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많이 하면 결국 빚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해결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정을 아직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현재까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를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누구도 이것이 문제다라고 확답을 내릴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이쪽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 전문가들이 봐도 독특하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고 딱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 중에 유독 심각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자, 우리나라가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수도권 과밀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등 그런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구가 일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으니까 우리보다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35%예요. 한국은 50%입니다.
이 주요 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게임 기업이죠. 닌텐도 같은 경우는 교토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토에 있는 그 지방 인재들을 그 닌텐도 기업이 많이 흡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 기업이 없어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KT 야구단을 신설할 때 일입니다. 그 이제 제10 야구단을 신설을 할 때 이 수원의 KT와 전라북도의 어느 기업이 입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라북도 이쪽, 왜냐면 전라북도에는 야구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야구단이 없는 도가 강원도랑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기업이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걸 입찰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왜 떨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는데 일단 전라북도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프로야구 유치해봤자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북 현대가 아무리 축구 잘해도 이 전주라고 하는 인구만으로는 이 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 축구 구단을 보니까 프로 야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도권인 수원 쪽에 KT를 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기업이 없어요. 지방에는 청년들을 먹여 살리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뭐 저희 동네에도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여기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그룹 본사는 다 수원이랑 서울 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다 그냥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 생산 라인. 본사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수도권 밀집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조선시대 대기근, 그런 대기근 이후 이렇게 한양으로 밀집하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다들 수도로 한양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영국의 한 여행 하는, 요즘으로 치면 여행 유튜버겠죠. 그런 여행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제가 예전에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전북대학교 그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의 강의를 들어 전북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준만 교수가 그 강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 출신 중에 지금 전주의 전라북도에 거주한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서울 산대요. 전주시장 출신 중에 전주 사는 사람 누구 있냐고. 다 서울 산다고. 전라북도에서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서울 사람 좋아하고 서울 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점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건 거죠.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인구 지도라고 부르면 카토그램 지도를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카토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인구 분포를 면적과 비례하도록 수치화한 지도입니다. 이 국토부가 발표한 2035년 예상된 인구 분포 전망 지도입니다.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은 서울, 인천, 고양, 성남, 용인, 수원 쪽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여기만 싹 쏠려 있고 나머지 대구, 부산, 뭐 대전, 뭐 광주, 창원, 울산 이쪽으로는 그냥 살짝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랑 충청도는 지금 완전히 짜그라져 있죠. 그만큼 이쪽의 인구는 수도권으로 유입되거나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머리만 심각하게 부풀어 오른 안타까운 그 장애아가 생각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건 청년층에 더욱 심각합니다. 권역별 20세에서 29세 인구 순 이동자 수, 이것도 3년 전 자료에 보면은 영남, 호남, 중부권에서 싹 다 빠져가서 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자, 이런 거에서 바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청년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밀화에 되니까 집값이 상승하죠. 집값이 상승하니까 돈이 없는 청년 세대는 서울에 거주할 수 없어서 집값이 싼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니까 연애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덕분에 혼인율이 감소하죠. 혼인율이 감소하니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국가 소멸의 위기로 이렇게 연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걱정하는 이 사회의 미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성적 문란함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무관심이 문제예요. 지금 몇몇 세대, 적나라하게 말하면 서울에 사는 애들 빼고는 연애에 관심이 없습니다. 연애를 할 돈도 없고 연애를 할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이 VR 등 가상현실 세계로 도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미국도 이 청년 세대, 미국이나 유럽도 청년 세대가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엔 그렇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섹스의 문제 이런 걸로 도피했던 애들이 지금은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냥 집에서 이거 끼고 혼자 있는 거예요. 굳이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에너지 써가며 너랑 연애하고 지지보고 싸우고 아예 나 귀찮아 그냥 나는 가상현실 세계 이걸로 도피하는 게 현재 10대와 20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과 20대 청년들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현재 아직은 VR기가 굉장히 비싼데 이게 가격이 좀 더 코스트 다운되고 여러 가지가 확장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포르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소니에서 만든 작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VCR이라 불리는 좀 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니가 만든 작은 게 훨씬 더 화질도 좋고 시간도 오래 녹화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이 봤던 그 큰 게 이겼어요. 왜 이겼냐? 소니는 그 당시에 포르노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포르노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성적으로 개방하고 성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플랫폼이 언제나 발전했는데 VR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VR 시장이 딱 나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이래 성산업이에요. 다들 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연애하겠어요? 누가 돈을 쓰겠어요? 당연히 출산율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적 문란함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애들이 초식남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게 될 거를 염려해야 되는 우리가 좀 새로운 세대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두 번째로 동성애가 확대되면은 이것은 아예 출산 가능성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상류층 문화와 하류층 문화의 계층화가 참 우려됩니다. 서울권과 비서울권 경제력에 따른 차이가 증대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증대될까 그것이 저는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수도권의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절대로 저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충남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이 지방과 이 수도권의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무슨 차이가 있냐? 걔네들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걔네들은 그 지역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모들도 거기 사는 자녀들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방에 가면 안 그래요. 저 길로 가야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방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문화적인 혜택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 앞으로의 삶도 나아질 거란 걸 알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요. 쉴 거 다 쉬어.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길 바래. 학원비는 깎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어떻게 모든 걸 이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서 서울권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과
그냥 아예 몰라 하고 대충 살다가 이 지방에 머무르는 사람들, 제가 지방 비하는 게 절대 아닌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세대가 흘렀을 때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제가 한 드라마의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줄임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모두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 부인이 줄임말 쓰니까 그 남자가 그래요. 야, 줄임말 쓰지 마. 교양 없어 보여.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돈이 있고 교양 있고 그리고 좋은 학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계층화가 굳어질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얼마 전 그 돌싱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출신들만 그걸 프로그램 한 적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걔네들 말과 문화를 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상류층의 리그가 있고 하류층의 리그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회 갈등에 유발시키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야 좀 이렇게 소통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게 고착화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전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계는 왜 나서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사회 갈등의 한가운데 정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 한 정치 평론가가 우리나라 사회는 2009년에서 시계가 멈춰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죠. 자, 그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들 분노했습니다. 우리 노무현을 죽인 것은 바로 저 보수 정권 이모씨다 해가지고 그 보수 정권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촛불 집회로 많이 표현됐고, 그러니까 모든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노무현 지지자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좋은 미끼가 던져지자 불이 확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말이죠.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제가 신문 기사로 본 것만 쳤을 때 이때 적폐청산 작업 때문에 적폐로 지정돼서 막 조사를 받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5명이 자살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7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휩쓸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면은 이쪽의 원한을 갖고 저쪽이 되면 저쪽의 원한을 갖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닉슨 대통령 때처럼 좀 정치적인 사면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는데 닉슨은 이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진해서 하야했기 때문에 그의 반대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네가 하야했으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폴리 바게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모 씨 당신도 좀 일찍 내려오시고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도 눈 감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갈등이 비로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댓글에 욕이 그냥 바바바바바 달리는 거예요. 저것들 반드시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놈 되면 저놈 감옥 보내고 저놈 되면 이놈 감옥 보내고 계속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치권이 2009년부터 계속 이 답보 상태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하고도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프로그램, 하는 대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보면은 과거에부터 이뤄진 무슨 수사, 무슨 재판, 맨날 이 얘기 갖고 싸우지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가용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죠. 다들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수도권 과밀화,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을 해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죠. 자,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1950년도에 큰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갈등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인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이 북한군 때문에 피난을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산당
쟤들은 다 사탄이기 때문에 쟤들은 회개도 할 수 없다. 쟤들은 반드시 지옥 갈 거다. 다 사탄 마귀니까. 마귀가 회개할 수 있냐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을 증오했고 지금은 서로 갈등하고 있고, 또 이런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은 사실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록에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니까 그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신학생들끼리 패거리를 이루어서 이쪽이 저쪽 미하고 저쪽이 저쪽 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런 지역 갈등과 사회 갈등, 계층 갈등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들이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들이 좋아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되지 못했고, 우리는 결국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여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일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영도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유다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방해가 심해지자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가 정지됐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동체가, 조직이,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사실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조직원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만큼 기운이 쇠하기 때문이죠. 점점점 처음에 느꼈던 그 해방의 기쁨, 처음에 가졌던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희망, 다 사그러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빨리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정치인들 새롭게 교육시키고 해서 이런저런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꾸리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이런 식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를 둘러싼 난제들, 문제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정말 심각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출산율 0.6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0.6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것이 답이다라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제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너희가 너희 지혜를 신뢰하고 너희 조직을 신뢰하고 너희 권력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못난 자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저것들에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저것들 전부 감옥 보내고 용서하지 말고 심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저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포용하고 자비를 베푸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비단 스가랴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난맥상 문제 앞에서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어느 집단이 누구냐, 그런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 것인가,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큰 비극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전보다 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젊은 세대는 전쟁통을 겪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요즘 애들은 의지가 약해, 요즘 애들은 살기가 좋은데도 의욕이 없어 라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층을 제외하고는 희망을 상실했고,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다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욕망은 있지만 의지는 부족하며 민주주의 제도는 마치 한계를 맞이한 듯 이렇게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표만을 누리며 포퓰리즘만 그렇게 횡행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주의와 징벌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용서와 자비를 전해야 하며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해와 관용이 사라진 시대의 포용과 타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증오의 선봉에 서가지고 피켓을 흔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해의 십자가를 들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극단적 언행을 삼가는 그런 바른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는 것처럼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히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점점 설교를 극단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끌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야 합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이 땅에 희망의 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으며 화평의 사자가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주여 속히 오시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